부모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따라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39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설명과 함께 문제를 한 땀 한 땀 분석하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 자격시험 형식과 합격 기준을 살짝 알아봅시다.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유형입니다. 긍정형 지문이고 시험 과목은 두 과목인데 이론 35문항과 실기 45문항으로 총 80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 동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는 1, 2교시를 나누지 않고 총 90분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 시험 방식은 이론 35문항은 40분, 실기 45문항은 50분으로 시간 제한이 있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OMR 카드 작성까지 작성할 시간을 남겨둬야 하므로 한 문제당 최대 50초 이내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두 과목 각각 60점 이상입니다. 이론은 35문항 중에 21개 이상이고 실기는 45문항 중에 27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시험을 치고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 경우는 한 3, 4개 정도가 헷갈린다 하시고 시험이 조금 어렵다 하실 때는 한 7, 8개 정도가 모호한 편입니다. 유황보사 국가고시 기출문제풀이는 모든 공부를 마치고 시험 치기 전에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는 단계입니다. 바로 앞에 출제된 문제가 똑같이 다 나오진 않지만 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보고 모르는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뒤에 문제풀이 화면에 교재의 그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틀린 부분은 체크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박음질 기출문제풀이 따라오이소. 39회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이론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4개가 출제되었고 기존 기출 유형보다는 자주 안 나오던 지문이 더 나온 편이었으나 모호했던 문제가 한 3, 4개 정도 출제되어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 큰 차이 없이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39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1교시 이론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이에 앞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자, 우리 요양보호 개론 파트에서 첫 번째 단원인 대상자 이해의 이 단원에서 우리가 시험에 평균적으로 출제되는 빈도가 한 2개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온다 보시고 요거를 감안하고 자, 그 공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핵심 단어가 가족관계 변화 현대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대상자 이해 2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감을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 빈둥지 증후군은 어떠한 감정을 포함을 하는 거냐면 슬픔과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상실감을 우리가 경험한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아니죠.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오히려 무슨 가족, 핵가족화 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가 독립은 하되 근거리에 있으면서 부양을 하는 수정 확대 가족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오히려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독거노인이 증가한다 했죠. 그래서 오히려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감소가 아닌, 그래서 독거 또는 노부부 세대의 증가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 독립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독립을 한다. 그래서 동거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자,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아니죠. 사회적 부양이 오히려 증가하죠. 그죠? 오히려. 자, 가족 부양이, 그러니까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는 인식이 증가한다. 이 개념입니다. 요즘은 또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많이 좀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첫째, 응어리 줬던 감정을 해소함. 둘째,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보기 1. 의존성 증가. 2. 내향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네, 5번 생애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가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자,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좀 물어보네요. 그죠? 자, 우리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 노년기의 특성 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렇게 특성이 다 구분이 되어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지금 심리적 특성을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심리적 특성 또한 또 다양하다, 그죠?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회고의 경향이 증가인 것이고, 자, 그 외에도 그럼 회고의 경향의 증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자, 자아 통합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어떤 평온한 마음이 들게 된다. 자, 요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1번에 그럼 보면 의존성도 증가하죠. 근데 의존성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신체적, 경제적, 심리정신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내향성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내향성은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사회활동의 감소. 그러면서 내향적, 내성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안 움직이시면 내성적이고 소극적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경직성의 증가. 이 경직성 증가는 정말 또 시험에 많이 두고두고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도전하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려고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또 있죠. 자,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증상도 나타나죠. 무기력하고 밥맛도 없고 그러면 체중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두통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까지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또 기억력 저하까지도 올 수 있는 자, 우울증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심리적 특성에 또 추가로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죠. 보면 조심성의 증가. 자, 조심스럽죠. 자, 그래서 결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하고 하시고 매사에 또 신중합니다. 그리고 결단 내리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또 증가하죠. 자, 이러한 내용들도 두루두루 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보기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네,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체크할 것은요. 자, 요양보호 개론에서 두 번째 단원인 요양보호 제도 및 서비스 단원이 나오죠. 이 단원에서 우리가 다빈도로 좀 출제되는 단원이죠. 평균 한 5개에서 7개 정도 출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또 정리해 두셔야 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하게 나오진 않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가끔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자, 여기서의 지금 키워드는 노인복지의 원칙을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노인복지의 원칙,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국제연합 UN에서 1991년에 채택한 노인복지의 5가지 원칙이라고 5가지가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은퇴한 노인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참여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참여의 원칙은 한 번 더 또 풀이를 해보자면 우리 노인들의 대상 어르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그 젊은 세대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의 기회를 갖고 거기에서 활동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원칙을 보자면 1번에 독립의 원칙이 있죠. 독립의 원칙은 또 무엇을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나 소득의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2번 평등의 원칙은 이 5가지 원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신에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교육, 문화,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가족, 지역사회의 어떤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존엄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대우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조금 눈여겨 보십시오. 문제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지금 이 3번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그 순서 흐름도가 있었죠. 그거를 한번 보고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순서를 볼게요. 이 장교양 등급을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상자 또는 가족이 또는 대리인이 요 신청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단 내에 조사원들이 방문 조사를 하는 거죠. 대상자를 찾아와서. 자, 그래서 그 방문 조사를 하는데 할 때 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인정조사표라는 거에 준해서 거기에 5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거죠. 체크해서. 그리고 특기사항까지 점검한 그 내용, 조사한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까 조사 결과서가 이제 1차 판정이 나는 거죠. 그 조사 결과표에 따라서 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1차 판정이 나는 거고 그 내용에다가 더하기 어디 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어디다가 공단 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자료를 올립니다. 올리면 이 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판정이 나면 우리가 등급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자,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이 이고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장기요양 이 등급 외에 분들은 등급 외자 해가지고 A, B, C형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대상자들한테 이제 통보를 하는 개념이다. 이런 흐름입니다. 크게는. 그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답이 3번인 걸 아시겠죠? 아까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아까 52개 항목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자 그 조사 결과서를 공단 내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여기서 뭐 최종 판정이 난다 이리 보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장기요양 인정은 지자체 단체에 친정한다?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 배웠다. 어디예요?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신청하는 거죠. 2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우리가 나뉩니까? 이런 건 기본이죠. 그죠?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뒤에 추가로 개설이 됐다, 신설이 됐다. 그죠? 자,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죠. 자, 4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아까 최종 판정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죠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내에 근보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한다. 자,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가 아니었죠. 아까 최종적으로 1차 등급 판정을 하고 나서 의사소견서 첨부해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5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보기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네, 1번 단기보호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워드가 장기요양 급여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는 무조건 이 문제는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단기 보호가 맞고 나머지 이렇게 내용들도 있다 그죠? 그러면 한번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감을 잡아 볼게요. 자, 장기요양 급여 유형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이제 감을 잡고 있으셔야 되죠. 크게 재가급여가 있고 두 번째 시설급여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재가급여에는 자 우리 뭐 이제 눈 감고도 알아야 돼요. 이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여기 있죠. 이제 단기보호. 우리 문제에 나왔던 단기보호는 요 재가급여에 속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복지용구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급여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급여가 있죠. 크게. 그 다음에 시설급여는 요양원 있죠. 요양시설. 그 다음에 요양 공동생활과정. 9인 이하는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이고 10인부터는 이상은 이제 요양원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런 요양 이런 데서 제공되는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6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보기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네,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자, 6번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키워드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죠. 이 역할이 아주 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3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상자를 케어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문가,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의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지식과 기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나머지 또 역할에 대한 내용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발자, 숙련된 수발자 외에 자, 1번 보시면 옹호자도 있었다. 그죠?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 옹호자는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을 들고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가 옹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자, 정보 전달자의 또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체적 어떤 심리적 대상자의 정보와 또 지시사항을 가족과 시설장과 또는 다른 그 의료인들에게 그러니까 전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역할을 보시면 동기 유발자가 있다 그죠? 자, 최대한 능력 대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기타 교재에 나와 있는 또 역할이 있었다 그죠? 자 관찰자의 역할이 있었고 또 말벗 상담자 이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촉진자의 역할은 우리가 언급된 것이 없었고요. 자 그래서 관찰자의 역할은 말 그대로 활력징후는 우리가 뭘 말하죠? 혈압, 맥박, 호흡 이런 거 체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베이스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활력징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질병의 변화 양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투약 여부를 또 관찰해야 되죠. 그리고 심리적 변화까지도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말벗 상담자의 역할이죠. 상담자. 자,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그런 효과적인 그 소통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신체 심리적인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이 요 말벗 상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옹호자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그다음에 동기 유발자, 또 관찰자, 말벗 상담자 요런 정의, 그다음에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7번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보기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죠. 자,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이 어디를 말하죠? 우리가 장기요양기관 우리가 재가센터라든지 뭐 요양시설, 요양원, 뭐 주야간 보호센터를 의미하죠. 자, 이 기관에서 이제 우리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제공한 그 부분에 대한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 청구를 어디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하죠. 그래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제공이 되었는지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다시 그 제 기관의 센터에다가 지급을 하는 곳은 공단입니다. 그래서 요양기관들은 이제 그거를 지급받은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뭐 4번도 5번도 우리 교재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4번에 노인인력개발원은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우리 노인복지 서비스 중에서 노인의 일자리 또 노인들의 그 사회활동 서비스를 주관하는 주체이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우리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8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첫째,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둘째,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보기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네, 3번 정서적 학대가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풀이에 앞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자, 8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요양보호 개론에서 자, 인권과 지급윤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원이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평균 10개입니다. 10개 내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개론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 문제들은 유형은 또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 8번의 문제이거든요. 자, 문제가 노인 학대 유형을 물어보는 거죠.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인 학대 유형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이 3번의 정서적 학대였는데 이 정서적 학대, 이 보기에 언급되어 있는 요 내용 외에도 이외에 또 어떤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냐면 그 접촉을 깊이 한다. 밥을 같이 막 안 먹는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관계의 방해를 하고 의도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내용도 좀 사회관계를 방해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위협, 모욕 등 언어적인 또 비언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번에 보면 유기도 학대 유형 중에 유기 어떤 내용이 우리가 해당이 되었습니까? 자, 유기는 연락을 두절한다. 이제 어르신 집에 계시면 연락을 아예 두절하고 그 집에 왕래도 하지 않고 또는 어떤 시설에 입소를 시킨 다음에는 그 시설에 아예 연락이나 뭐 찾아가 보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인지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가출이나 배회를 시키는 개념. 이게 다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결국 유기가 되겠죠. 가출 배회를 하다 보면 결국은 노숙자처럼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방임은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자, 방임도 우리가 참 잘 나오는 또 학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큰 틀은요. 의, 식주,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임은. 자, 결국은 생활비라든지 각종 세금이 뭐 방치되어 있다.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이런 것들, 공과금 이런 서류들, 영수증이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증의 노인이 홀로 거주하게 말 그대로 방치하는 개념이다.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임이 또 유독 또 많이 나오는 중요한 학대다. 학대 유형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재정적 학대. 재정적 학대는 뭐 아시겠죠, 그죠? 자, 노인 자산에 동의 없이 뭐 자녀들이 뭐 착취를 한다든지 그걸 임의로 사용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도 재정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도 나오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원시적으로 진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공간의 어떤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그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흉기로 어떤 협박을 하는 것,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할 수 있는 행위들, 예를 들면 가스, 난방, 수도, 음료, 식사, 보관 물품 이런 등등으로의 접근을 단절시키는 거, 단절을 의도적으로 시켜버리는 거 있죠. 이거는 다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약물의 강제 투입, 수면제를 계속 복용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계속 잠을 재우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강제 노동시키는 거 있죠. 그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9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 지원 2.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지원. 5. 노인 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네,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학대 사례 신고 접수가 정답입니다. 자, 9번의 키워드는 노인 학대와 관련한 그 유관 기관들이 있고 그거와 관련한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는 것인데 교재에 표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저 페이지 87쪽에 참고해 보시고요. 자, 1번에 법률기관 되어 있고, 자, B 역할에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재정 지원은 법률기관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학대 피해 노인들이 그 쉼터나 생활을 하는 복지시설에서 하는 동안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니고 자, 이 역할은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것은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디서? 예,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4번에 자, 또 역할이 피해 노인의 쉼터 생활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라 보시면 되죠. 학대받은 노인들이. 자, 의료기관은 아니고 자, 노인 복지시설에서 진행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피해 노인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곳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어디? 예, 법률기관에서 진행이 된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문제 10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0번의 키워드는 시각적 성희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이 시각적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크게 3개로 좀 구분을 한다, 그죠? 미리 한번 체크하고 볼게요. 자, 성희롱을 구분을 하면 크게 자, 언어적인 거, 또 육체적인 성희롱, 그 다음에 시각적인 성희롱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이 시각적인 성희롱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이 자, 4번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도 있고 그죠?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을 직접 보여주거나 또는 뭐 문자나 메일 이런 것으로 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보여주는 건 다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성희롱은 말로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거나 어떤 성관계 여부를 성경험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라 하는 그런 개념도 다 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육체적 성희롱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접촉과 밀착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다시 문제를 보면요. 1번. 그러면 신체 일부를 아까 밀착한다. 이거는 어디에? 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이거는 말로서 하는 거다. 그죠? 언어적 성희롱. 그 다음에 음란한 농담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것도 그죠? 말로서 언어적 성희롱. 5번. 통화할 때 성적 내용을 말한다. 이것도 말로 한다. 그죠?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문제 11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네,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11번의 키워드는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 법을 정확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 이 법에 준해서 우리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주요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1번이 답이고, 그럼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퇴직이나 사업장 부도 폐업이 되더라도 자,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죠. 퇴직, 부도, 폐업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지급받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양도 압류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 근로자가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의 채권자가 내가 이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럼 거기에 압류를 걸어가 그거를 가져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의 그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급여 그 내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여기 폐업, 사업장 부도, 퇴직하고 상관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폐업하고는 상관없이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자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이렇게 짧지는 않고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에서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산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유로 산재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이유가 있다. 요건이 충족될 때는 해고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12번.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 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 네,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이 맞습니다. 자, 12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지금 보기의 내용들은 다 위법적인 내용이고, 그죠? 2번이 어쨌든 위법이라는 거 설명하는 게 정답입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네,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 전문가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13번의 문제도 반복되죠. 자, 직업윤리가 지금 키워드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면은 안 되죠. 그죠? 안 된다. 자,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아니죠. 의사결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입니다. 시설장이 아니라. 자, 4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자, 타 직종과의 협력이 더 우선이죠. 잘못된 것을 내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막 빨리빨리 해주는 게 답이 아니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가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고와 빠른 보고와 또는 또 지시사항이 있으면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번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하면 절대로 안 되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신속 보고 그리고 필요시는 전문가에게 연계가 되도록 옆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문제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3.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 네,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가 맞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 대상자가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는 경우인 거죠. 그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에게 무해성의 원칙을 우리가 무해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좀 강요받는 건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대처 요령은 조금 전에 우리 답에서 나왔듯이 재사용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가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되면 강요가 되면 또 관리자나 타가족, 다른 가족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서 의논이 또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때 강요가 된다면 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것까지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반응 보기 1.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누어 쓸게요. 3.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네,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가 정답입니다. 자, 15번도 계속 지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중에서 우리가 대상자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뭐 다 해당이 되지 않죠. 문제 16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보기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네,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자, 수근관 증후군의 우리가 증상 자체가 그죠? 자, 신경이 자극되면서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자, 수근관 증후군을 이렇게 보시면 정중신경이 눌려서, 그러니까 손목 관절이 그 내부에
횡인대라든지 수구간 부위가 좁아지면서 그 밑으로 손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그 정중신경이 눌려져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저림감,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근력의 약화까지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게 손바닥 방향으로 굽힐 때, 손목을 굽힐 때 더 통증이 심해지고 악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을 털게 되면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자, 이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네,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닦아야 깨끗하게 닦는 거죠. 자, 17번의 키워드는 손 씻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손 씻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보건의료 인력들은 환자들을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이 손 씻기가 무조건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처치를 하는 전후, 시행하기 전후로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의료인들의 또 보건의료 인력들의 손에 의해서 손으로 이렇게 교차 감염, 그죠? 환자에서 이 환자에서 저 환자로 교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 그죠?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깨끗한 걸 다시 써라 이 말이죠.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자, 온수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받아서 씻는 것은 절대 아니죠.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죠? 그 균이 막 있는데 씻은 게 균이 막 있는데 그거를 그 대야에 그 담겨져 있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들어온 물에 계속 씻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흐르는 물이고 그 다음에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거품이 더 충분히 나기 때문에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이거는 마른 휴지로 닦아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치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갑을 착용하는 이 장갑이 100%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씻어야 되고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씻는 것이 아니죠. 자, 반대편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반대편 손바닥으로 그 한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문질러서 씻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그 그림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문제 18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보기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네, 1번 폐렴입니다. 자, 18번부터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또 체크할 것은요. 자, 18번부터는 이제 단원이 단락이 이제 완전 바뀝니다. 그죠?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제2장에 나옵니다. 자, 큰 단락으로 이제 넘어왔고, 자, 이 기초 지식에서 우리가 3개의 단락이 또 단원이 나오죠. 자, 질환 위주로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2장에서 출제 빈도가 평균 한 1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간간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추려서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8번에 그래서 폐렴을 묻는 문제인데 자, 18번의 키워드에 보시면 폐조직의 염증입니다. 폐조직의 염증. 그러니까 뭡니까? 폐렴이죠.
그죠? 자, 그래서 폐렴이 오는 우리가 요인들이 뭐 세균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뭐 바이러스도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곰팡이에 의해서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병원에 누워 있는 어르신들이 또 가장 많이 오는 폐렴 중에 하나가 연화곤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오는 우리가 무슨 폐렴? 그죠? 흡인성 폐렴.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폐렴의 증상은 가래, 기침 외에도 우리가 일단 두통, 그 다음에 근육통, 기침, 가래, 흉통, 또 심할 때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산소 투여도 하죠. 그죠? 여기에 호흡곤란 때문에 자, 가래도 뽑아주기도 하고 제대로 뱉어내질 못하니까 자, 그런 증상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에서 좀 앞면이 있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요 4번이다. 그죠? 만성기관지염이 우리가 나와 있었죠. 말 그대로 만성적인 기관지의 염증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관지가 뭘 말합니까? 기도가 이렇게 인두후두 있고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데 있죠. 그 다음에 막 세기관지가 막 있겠죠. 뭐 세기관지가 여기 내려가 있고 양쪽 폐가 이렇게 있으면 요 양쪽으로 갈라지는 여기가 기관지다. 그죠? 이 부분은 세기관지고 그래서 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만성적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는 어떻게 되냐? 기도가 이제 좁아져 버렸어요. 이것도 영구적으로 좁아져 가지고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그리고 기침, 가래가 대표적인 증상이죠. 특히 뭐 언제? 이른 아침에 밤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래가 고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뱉어내고자 하는 내 몸의 보상 기전에 의해서 아침에 그렁그렁 하면서 기침이 나면서 발작적인 기침과 함께 가래가 나오죠. 자, 그래서 만성기관지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5번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죠. 자, 폐기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폐의 호기의 마지막 말단 부위는 볼록볼록 이렇게 폐포로 되어 있다 했다. 그죠? 볼록볼록. 그래서 탄력이 있어야 되고 빵빵하게 확장이 되어야지 요 주위로 가스교환이 들어가고 산소는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나가고 요 혈관이 요 주위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요 배포를 싸고 있죠, 혈관이. 자, 그래서 O2가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이렇게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배포의 벽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배포의 벽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포가 허물허물 이리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뻘럭뻘럭 이리 돼야 되는데 요 사이사이의 벽들이 다 파괴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탄력이 저하되면서 충분한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기도가 이제 폐쇄가 옵니다. 배기 정도. 그래서 이 또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하나다 보시면 되죠. 자, 폐색전. 색전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아주 작은 그 혈전이 그 혈액 덩어리가 어디 이제 떨어져 가다가 폐 동맥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폐 동맥을 막다 보니까 심장에서 폐로 가는 그 폐순환을 이제 감소를 시키겠죠. 자, 그래서 오는 흉통, 호흡곤란, 객혈까지도 혈관이 터지면서 객혈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관지 확장증. 말 그대로 아까 여기에 있었죠. 기관지가 있었다. 여기 있죠. 요 기관지가 확장. 이것도 만성적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그냥 늘어나 버렸습니다. 블룩블룩 이래 늘어나서 오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 또한도 영구적 확장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늘어나 있는 그 부분에 객담이 이제 고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배출되지 않아서 이제 오는 증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네,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가 맞습니다. 자, 19번의 키워드는 노인성 질병의 특성을 물어본다. 그죠? 전반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 자, 이 19번 문제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정리해 두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가 아니죠. 아니고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자,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 다행인데 그죠? 자, 그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과 동반되기 쉽고 합병증을 잘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번에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가 아니고 경과가 길고 아까 말했지만 합병증을 잘 동반한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대 심박 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네, 2번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0번의 키워드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를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두께가 증가되는데 근육이 뭐 두꺼워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 근육만 두께만 증가하되 뭐는 감소합니까? 탄력이 감소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탄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장이 짜주지를 못하죠. 수축을. 짜더라도 충분한 그래서 심박 출량이 안 되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량이 감소된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최대 심박 출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잘 못 짜주니까 감소되겠죠. 그래서 최대 심박 출량뿐만 아니라 심박동수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감소된다. 그런데 또 심장이 더 이제 무리가 가다 보면 더 짜주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심장 수축량이 감소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빈맥, 더 심장이 빨리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더라.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심박동수가 감소된다는 건 우리가 정상 맥박수가 60에서 80회닥이죠. 분당.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한 뭐 80회 뛰던 분이 70회로, 뭐 70회 정도 뛰던 분이 60대로 이렇게 조금은 줄어든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하루 동안 이렇게 도는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순환 양이 결국은 감소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증가될 리가 없고, 그죠? 감소됩니다. 감소. 그러니까 동맥으로 심장에서 짜서 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순환량도 줄어들지만 결국은 말초 혈관을 지나 정맥에서 말초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정맥순환 또한도 그러니까 안 된다. 저하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혈액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야지야 하고 온 만신이 아프고 모든 장기의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의 감소인 것입니다. 자, 4번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자, 저항의 감소가 아니라 이거는 말초 혈관의 저항은 오히려 증가입니다. 증가. 아까 심장 근육의 두께도 증가. 자, 말초 혈관의 저항력도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증가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증가가 이거는 부정적인 증가인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말초 혈관의 증가라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혈관을 쓰다 보니까 혈관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좁아진다고 그랬죠. 또 고지혈증도 생기고 하면 더 하겠죠. 자, 그러므로서 혈관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다 보니까 심장이 짤 때 결국은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되면서 심장이 짜는데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그럼 결국은 뭐가 온다? 혈압이 상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는 당연히 혈압이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자, 감소가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체위 변경, 그러니까 특히 갑작스러운 체위 변경, 누워있다가 갑자기 앉았을 때 또는 갑자기 팍 일어날 때 심장에서 짜주는 수축력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일어나면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량이 못 맞춰주는 거죠. 못 짜줘서. 그래서 줄어들어서 갑자기 어지럽고 빙 돌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혈압 발생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저잔여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네,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해라 라고 합니다. 자, 21번 문제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르신들이 평생 이제 관절을 쓰다 보니까 굽혔다 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자, 뼈와 뼈가 만나는 그 관절에 뼈의 말단에 그 연골이 닳아서 많이 심할 때는 뼈와 뼈가 붙어서 그죠?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질환을 말을 하죠. 그래서 가장 그 심한 증상은 결국은 그 고통은 통증이다, 그죠? 그래서 심할 때는 수술까지도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뼈와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절에 부하라든지 자극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흙길에서 또 그죠? 아니면 우레탄 같은 우리 공원에 그런 폭신폭신한 그런 길에서 걷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자, 또는 가장 좋은 또 운동 중에 하나가 물에서 하는 거 있죠.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수영을 우리가 가장 손꼽는다. 그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체조 뭐 덤블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칭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근력은 또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걷기, 흙길에서 걷기. 그리고 체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죠? 무릎에 또 이렇게 부하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1번. 저잔여 시기를 제공한다.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그죠? 우리가 대장에 좋은 우리 시기들이 뭐였습니까? 고섬유 시기, 고잔여 시기였죠. 찌끄레기가 많이 이제 남아야 되죠.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또 물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잔여 시기가 치료의 목적으로 나오는 거는 설사였다. 그죠? 설사. 자, 설사는 오히려 장항 운동이 너무 자극이 돼갖고 짝짝짝짝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섬유식이를 먹이면 그거를 더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장 운동이 자극되기 때문에 더 설사가 심해지니까 오히려 설사 때는 저잔여 시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물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항생제 복용을 한다. 염증이라고 항생제를 뭐 투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고섬유식 아니 약물요법으로 소염 진통제를 투여하죠. 그 다음에 근육 이완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아니면 물리치료를 뭐 병행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약물요법에 먹는 것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약 먹는 걸로 안 되죠. 그래서 관절강내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든지 요즘 뭐 콘주란, 히알루론산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을 관절에 직접 투여하는 자,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진통을 시키는 그런 일단 요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에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준다. 부목되는 건 아니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우리가 인대 손상이라든지 우리가 뭐 골절이 있을 때 부목을 대주는 개념이고, 심할 때는 우리는 관절염은 이제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량의 음주를 음주를 하게 한다. 자, 음주하고는 우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골다공증에는 오히려 술을 금지해야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 골다공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중에 한 가지가 성호르몬의 감소이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오고 나이가 갱년기가 오면 골다공증이 훅 더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음주는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또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음주는 칼로리만 높지 영양가는 없어요.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골다공증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음주는 하면 안 된다입니다. 문제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네, 3번 목욕 후에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 말려준다가 정답입니다. 자, 빡빡 닦지 말고 막 물기를 꼭꼭 다 닦을 필요 없고 도도도도 그냥 두드려서 적당히 말려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촉촉하게 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2번 문제는 이제 피부계 질환 중에 이제 피부 건조증이 지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노인 우리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일상에서 많이 피부 질환에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이 피부 건조증이죠. 나이가 들면서 수분의 함유량이 막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다 보면 건조증이 잘 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자, 꼭 끼는 옷을 입어갖고 좋을 건 없죠. 왜? 그러면 혈액순환이 또 저하되고 하면 피부가 더 가렵고 또는 또 접촉성 피부염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치료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욕창이었다. 그죠? 욕창에서 우리가 꽉 끼는 옷은 입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한다. 뜨거운 건 안 된다고 했다. 그죠? 자, 수분을 또 탈수, 증발시킨 거 땀으로 인해서 너무 수분을 빼버리니까 탈수가 오겠죠. 그러면 건조증은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물 그리고 순한 비누를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4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아니죠. 우리 겨울에는 건조하다 보니까 가습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어쨌든 마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제일 안 되죠. 자, 물을 충분히 마시라. 자, 그 다음에 5번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자, 어르신들은 뭐 근골격계가 힘들어서도 자주도 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샤워를 너무 매일매일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질을 없애고 뭐 때를 미는 것은 금지입니다. 왜냐면 우리의 그 각질층, 표피에서의 제일 위에 그 층이 각질층인데 우리 피부의 제일 그러니까는 제일 바깥층이죠. 바깥에 있는데 이 각질층은 우리 피부에 수분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빡빡 문대가지고 각질을 다 벗겨버리면 수분이 다 증발되겠죠. 그러니까 보호하는 벽이 없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너무 미는 것은 금지이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 23번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네, 1번 난소의 크기 감소입니다. 자, 23번 문제는 우리 이제 비뇨 생식기계에서 생식기계 그 변화를 물어보는 건데 특히 이제 여성에 관련한 것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그래서 난소의 크기가 감소되는데 그 원인은 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그죠? 난소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성교시 통증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건조해지면서 그죠? 증가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윤활작용, 그러니까 윤활액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감소되면서 통증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질의 길이가 증가한다. 자, 길이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죠. 자, 오히려 질의 수축과 그 다음에 분비물의 저하로 우리가 질염이 잘 발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산부인과에 질염 때문에 치료를 또 자주 받고 하시죠. 어떤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호르몬의 감소로 질의 윤활액이 줄어들면서 분비가 줄어들면서 질의 수축, 분비물의 저하. 자, 그 다음에 4번 질벽의 두께가 증가할 리는 없고요. 그죠? 자,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감소되고 그죠? 뭐 좋은 게 없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당연히 감소됩니다. 이것은 정리하십시오. 문제 24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네, 2번 왼쪽 다리의 마비가 정답입니다. 24번의 문제는 신경계 문제죠. 자, 뇌졸중이 어디에 온 것? 오른쪽 뇌에 이제 손상이 왔을 때의 증상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뇌졸중은 우리가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뇌경색이든 뭐 뇌출혈이든 오른쪽으로 왔대요. 그죠? 발생이 됐다. 그럼 우리가 뇌졸중 증상의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자, 우리가 오른쪽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왼쪽 반대편 쪽에 팔다리에 편마비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뇌졸중이 발생됐을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팔다리에 편마비가 온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우리가 뇌와 중추신경, 뇌와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고 이상하게 그렸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뇌줄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뭐 중뇌, 교뇌, 여기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선입니다. 직선. 이렇게 척수가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이게 연수라고 하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이 운동 감각신경들이 교차가 일어난다 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오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편마비가 오는 거고 이쪽에가 왼쪽에 문제가 오면 이 오른쪽에 편마비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소양증, 우리 가려움증을 얘기하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자, 3번 보시면 이거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안정시 떨림이라든지 근육 경직은 무슨 질환? 파킨슨일 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4번도 감각저하든 이런 게 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겠죠. 얼얼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25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이관이 좁아진다가 정답입니다. 자, 25번은 키워드가 청각계의 변화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지는데 이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명 의학적인 용어로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합니다. 유스타키오 튜브라고 관이라고도 하고 이 튜브는 우리가 내이 우리가 귀에는 외이, 중이, 내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중이라고 하는 부위에 우리가 그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소리를 진동을 전달하는 그 뼈들이 있고 그쪽 아래로 보면 그 중이 쪽 그 공간과 우리 비강, 비인두 쪽에 코 뒤쪽 부분 쪽으로 연결이 되는 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 자, 이 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기압을 귀 안에 그 귀의 공기의 압을 조절하고 또 환기를 시키고 그 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분비물 그 귀 안에 이제 생기는 그 분비물, 액 같은 거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관이 그 관이 좁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압 조절이 안 되니까 귀가 멍멍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그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그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것들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 1번 고막은 그죠? 두꺼워지죠. 고막은 두꺼워진다. 그래서 우리 소리 전달이 더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3번 외이도가 자, 절대로 습할 일은 없고 건조해지죠. 그래서 건조증이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팍팍 막 이렇게 가렵다고 막 파죠. 막 가렵다고 상처를 내고 합니다. 자, 4번에 평형 감각이 향상될 리는 없고요.
어느 부위가 문제가 옵니까? 자, 귀에서 청각에서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게 뇌이 부분에 있죠. 뇌이에 우리가 반고리관, 전정기관 또는 뭐 달팽이관 이런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달팽이관은 청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겠죠. 청각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것과 전정기관은 우리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뇌이에 문제가 왔을 때는 또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이제 퇴행이 되니까 이런 평형 감각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말을 듣는 거라든지. 자, 그래서 평형 감각이 감소한다가 맞죠. 오히려. 자, 그 다음에 5번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귓바퀴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피부의 탄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축 처지죠. 그래서 귓바퀴는 커지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귀가 굉장히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 다 정리를 해 두십시오. 문제 26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식은땀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네, 1번 식은땀입니다. 자, 26번은 우리 내분비계 질환인 그 당뇨병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증상을 물어보는데 당뇨병의 증상은 다양한데 뭐 다음, 다뇨, 다시계 이렇게 특징적인 증상도 있고 그 기타 다양하나 가장 우리가 또 그 딱 체크해야 되는 것이 저혈당 증상이다. 그죠? 저혈당. 그러면 당뇨는 원래 혈중의 당이 높아서 지금 당뇨인데 왜? 그러면서 그 너무 높다 보니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는 상태이잖아요. 그죠? 당뇨의 의미가. 근데 왜 저혈당이냐? 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요 세 개가 반드시 이 바퀴 세 개가 균형 있게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건데 자, 당뇨 환자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입으로 먹는 혈당 강화제도 드시고 그 다음에 당이 또 심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그 당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죠. 자, 그러다 보면은 늘 이 약에 의해서 혈당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제때 밥을 드시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라도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혈당 증상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주사를 맞았는데 식사를 제때 안 드신다든지 아니면 활동량이 확 증가된다든지 당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저혈당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식은땀, 그러니까 다량의 땀 있죠.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진짜 물을 퍼부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통, 뭐 시야가 몽롱하다, 또 뭐 배고픔이 엄청 심하겠죠. 그리고 어지럽겠죠. 자, 이거는 이제 초기의 증상들이고 이게 이제 몇 시간이고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방치된 상태는 이제 결국은 쇼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는 뇌사 상태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 또는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고 혹여나 또 더 진행이 되면 사망에 이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산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뇌세포는 반드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당이 있어야지 뇌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부족하면 뭐 30 이하, 뭐 50 이하로 떨어지면 쇼크로 굉장히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네, 2번. 밥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27번의 키워드는 내분비계 질환 중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하나 나왔다 그죠? 그래서 당뇨 환자의 그 운동요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번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한 그게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혈당이 올라갈 때쯤 되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자, 그 말이다. 그죠? 자, 그때 운동을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리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원래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평균 운동 방법이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라는 게 나와 있었죠. 그죠? 근데 일주일에 5회 이상이라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매일 하시는 거죠. 꾸준히 규칙적으로. 무리를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1번에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고강도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저에서 이제 고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무조건 고강도를 하라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서. 그래서 당뇨 환자든 뭐 심장질환 환자든 운동 처방을 받아서 내 몸에 가장 적당한 운동량을 또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또 쉬운 운동. 자,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혈당이 3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 운동 강도 높인다? 뭐 혈당이 높으니까 더 팍팍 이제 막 운동을 해서만 떨어뜨려야 되겠다 싶으시죠?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혈당이 300 이상 이렇게 높든지 혈압이 고혈압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오히려 운동을 줄이거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왜? 이때는 가장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가장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좀 제대로 짜주지도 못하고 그 제대로 혈액순환이 공급이 안 되는데 내로 가는 산소가 운동 중에 내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온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부족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제해야 된다. 오히려 안정하고 나서 혈당이 조절을 시킨 다음에 운동은 또 꾸준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운동을 제한한다. 아니, 당뇨 환자들은 모두 혈당 강화제 드시는데 그럼 운동 안 해야 되게요? 말이 안 되고. 자, 혈당 강화제를 하더라도 꾸준히 아까 말했듯이 운동은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신경 쓰셔야 되냐면 자, 운동은 하시는데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 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더 혈당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 약들에 의해서. 그래서 공복시라든지 또는 장시간 운동으로 인해서 혈당을 더 많이 소비를 할 때는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에 안정시 심박동수 3배 이상 3배 정도 될 때까지 막 강도로 하라고요. 이거는 응급입니다. 심장박동이 3배 이상 뛴다는 거는 뭐 200회 이상, 200, 250 뛴다는 소리인데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8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주의력이 감소한다가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 선망은 우리가 이제 심리정신계에 나오는 질환이었다. 그죠? 자, 우울증과 선망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선망의 증상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망하면 우리가 증상을 조금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선망하면요. 무엇을 딱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환자실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환자실은 말 그대로 중증의 생사를 오가는 중증의 환자들이 오는 것이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어떤 신체적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실려 오시는 분들이 의식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죠. 의식이 혼미하고 주의력도 저하되어 있고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이 되죠, 선망이. 그래서 신체적으로 극도로 망가지면 멘탈, 뇌의 의식도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고요. 또 중환자실의 환경적 요인도 중환자실 선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막 엄청난 기계와 중환자들과 죽어가는 모습들, 막 기계 소리들, 그다음에 온갖 그 몸에 간을 다 관 같은 걸 다 꽂고 있고 묶여져 있고 막 옷도 벗겨져 있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이 멘탈이 혼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은.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요인 또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보니까 신체적 손상에 의해서 우리 급성적인 아주 중증의 질환들에 의해서 이 선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발생한다가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신체의 그 상태에 따라 호전도 악화도 왔다 갔다 반복이 됩니다. 근데 치매는 왔다 갔다가 아니죠. 치매가 걸리면 초기, 중기, 말기로 서서히 그냥 꾸준히 안 좋아지지 왔다리 갔다리가 알거든요. 그리고 치매는 회복이 안 되죠. 한번 또 생기면 이제 늦출 뿐이지. 근데 요 선망은 우리 급성질환, 우리 신체적 그 통증, 그 질환이 회복이 되면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면 어찌 될 수도 있다. 네, 회복되기도 한다. 대체로 회복됩니다. 이 몸이 좋아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망의 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아까 요 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의식의 변화가 갑자기 오고 그걸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가 오더라가 이 답이었고, 그러면 그다음에 수면 양상 또한도 절대로 규칙적일 수 없습니다.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어느 날은 뭐 밤새 감 주르고 헛기에 보인다 들린다 하면서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완전 뭐 깨워도 못 일어날 정도로 푹 뭐 그 의식이 깔아앉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수면 양상도 아주 불규칙적이고요. 자, 그래서 치매와 또 비슷하게 인지장애 있죠. 진압력,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어떤 그 인지력이 다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병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우리 치매도 그렇지만, 그죠? 자, 망상뿐만 아니라 환청, 환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뭐 허기에 보인다 자꾸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우리가 선망이다. 자, 어쨌든 특징은 대체로 회복된다, 갑자기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시고 1번부터 5번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의식이 명료하지 않죠. 혼미하죠. 그러면서 주의력이 감소되어 있고 회복이 가능하죠. 대체로 가능하다. 몸이 나으면. 그 다음에 수면 양상이 일정하지 않죠. 매우 불규칙적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죠. 몸이 아프면서 극도로 갑자기 확 올 수 있다. 자, 발생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29번.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정답은 네,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과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29번 문제는 우리가 기초지식 중에서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키워드는 수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 과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더부룩해서 불편함 때문에 소화가 안 되니까 뭐 숙면도 안 될 뿐더러 또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누우면 그 위에 내용물이 또 식도로 역류가 되면서 또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위장 관계로 우리가 모든 혈액순환이 많이 쏠리거든요. 그쪽으로 집중이 돼. 그러면 뇌라든지 다른 장기로의 그 혈액순환 양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뇌의 기능들이 또 좀 뇌의 대사들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또 충분히 나와야 분비가 돼야 숙면을 유도하는데, 자, 그런 것들도 분비가 떨어지다 보면 자, 이래저래 자, 숙면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너무 일찍 또 주무시면 새벽에쯤에 한두 시나 이때 또 깹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일찍은 그렇고, 자, 지침 시간이 너무 길면은 불면을 초래하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기상을 하고 또 지침도 하라. 이게 중요하죠. 자, 3번.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운동을 하는 것은 맞는데, 자, 밤에 하는 거는 무리다. 그죠? 또 어두컴컴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는 운동이 좋습니까? 그죠? 낮 동안에 햇빛을 쬐면서, 자, 햇빛을 쬐야 아까 수면 호르몬인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밤 동안 또 일찍 주무셔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낮 동안에 산책 같은 어떤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충분히 들이마시고, 그런 운동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양의 운동량이 중요합니다. 자, 4번.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자, 자, 홍차가 안 되는 건 아시겠죠? 이게 카페인 성분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우리가 카페인 음료를 또는 술 같은 건 마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밤 동안에 또 소변 보시느라고 야뇨증이 또 발생될 수 있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밤 또 숙면에 또 무리가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복으로 인한 어떤 숙면이 어려울 때가 있겠죠. 배가 고파 못 주무실 때. 그럴 때는 이제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자, 너무 지침 전에 집중을 하는 이런 놀이는 안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너무 집중을 하면은 사람이 자꾸 각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늦게 지나친 집중하는 일이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숙면을 돕는 방법이 뭐냐. 자, 일단 낮 동안에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밤에 이제 피곤해서 바로 쓰러지겠죠. 자,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또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문제 30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기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네, 4번. 신장의 기능이 감소됩니다. 무슨 기능이? 배설하는 능력의 감소. 그러니까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 30번의 키워드는 약물 중독의 위험성의 이유덕이죠. 나이가 들면은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2번에 나와 있듯이 심장의 근육이 어찌 된다 했습니까? 두꺼워진다 했죠. 자, 두꺼워지는데 그 짜주는 심장에서 피를 짜주는 그 수축력 자체는 어찌 됩니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온몸에 각각의 장기 세포마다 나가는 그 혈액순환량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온몸이 아야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가는 게 당연히 줄어드니까 가는 뭐 피가 작은데 거기서 신장에서의 기능이 소변이 빠져나올 것도 없죠. 뺄 것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약물을 먹으면 그게 다 대사를 흡수돼서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찌끄레기 대사산물이 있겠죠. 그걸 빨리빨리 빼내야 되는데 그래야 중독 증상이 없는 줄어드는데 이제 그런 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신장의 혈류량의 감소로 체내의 그 약물의 찌끄레기가 오래 축적이 돼요. 그래서 중독의 증가가 위험성이 높다 이리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 더 드리면 자, 간 기능 또한도 그 좋을 게 없다 그죠? 저하가 오는데 특히 간에서 이제 해독 작용이 있죠. 이제 그 해독 작용 또한도 저하되니까 자, 약물의 중독의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문제 3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정답은 네, 5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입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31번 문제의 키워드는 예방접종이죠. 자, 이것도 꼭 나오는 정말 단골 손님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예방접종 관련 그 표가 나와 있었죠.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문제에 나왔던 폐렴구균 있었죠. 야, 여기에 그래서 요 폐렴구균을 보시면 폐렴을 잘 유발하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균이라 해서 폐렴구균이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백신은 자, 65세 이상인 경우에 1회 접종한다는 게 거의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로 1회 접종을 시켜드립니다. 대상자들이 요 65세 이상인 경우에 요 맞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서 모시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65세 미만이라도 내가 이제 기저질환이라든지 내 면역력에 따라서 위험군이 있겠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1회에서 2회 정도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시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요것도 참 잘 나오죠. 이 부분. 추가 접종할 때는 뭐 매년 10년마다 매 10년마다 요 두 개에 대한 추가 접종을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 맞을 때는 1차 접종 기본 접종 시에는 요 세트로 다 맞고, 자, 추가 접종은 요 두 개를 파상풍 디프테리아를 10년마다 해라.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 자, 이거는 매년 1회 맞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도 나오죠. 권장사항에. 자, 이것도 65세 이상도 뭐 1회 맞으면 되고, 혹여라도 이제 50대부터서라도 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 대상포진 걸리면 그 후유증으로 신경통으로 굉장히 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대라도 내 면역력에 따라서 1회 미리 접종할 필요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래서 일단 1번에 보면 결핵이 나옵니다. 그죠? 결핵은 우리 지금 권장사항에 들어가 있는 예방접종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결핵은 우리 애기들 생후 1개월 이내에 권장사항에 들어가 있는 예방접종이죠. 그 BCG 접종 12개다 맞는 거 있죠. 자, 그걸 이제 맞아주고, 근데 그걸 한번 맞는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어차피 또 그 약효는 떨어지죠. 효과는. 하지만 그때 되면 한 20대 정도 청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 이제 면역력이 가장 좋을 때니까 결핵균이 들어와도 내 면역에 의해서 그거를 탁 뭐 죽이고 내가 이제 자연 면역 항체가 생성되면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성인이라도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또 결핵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핵은 뭐 10년마다 꼭 맞아야 되는 권장사항에는 없다라는 거죠. 2번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아니었죠. 아까 뭐 65세 이상이든 그 미만이든 1회 접종하면 됩니다. 그냥 1회. 매년 1회가 아니고 그냥 한 번. 자, 그 다음에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아니죠. 아까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추가 접종을 매년 10년마다, 매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4번. 인플루엔자는 언제마다? 그죠? 매년. 자, 매년 1년마다 1회 접종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32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보기 1. 요양보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네,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과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자, 32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단원이 훅 바뀌었습니다. 또 전환이 됩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기록 및 업무 보고 파트가 있었죠. 단원이 그 단원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출제가 한 평균 2개 정도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단원은 아니나 꼭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그 문제 위주로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32번에 나오는 사례회의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사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상자 각각의 그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거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서비스와 관련한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 향상, 질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례회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한 된 거다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보기 외에 추가적인 또 목적을 보자면 지금 언급했듯이 보세요.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요게 중요합니다. 뭐 질 관리, 서비스의 질.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교환, 정보 교환, 그리고 목표 공유로 인해서 또 이것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명확한 직종별 각각의 그 업무의 분담 있죠. 역할 분담을 또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것이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5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뭐 의견 수렴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하면 생각나야 되는 회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자, 원래 회의 있었죠. 간담회라고도 하는. 자, 이거는 또 사례회의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직원들 간의 일반적인 어떤 정보 교류, 또 의견 수렴, 애로사항을 듣고 뭐 조치를 한다든지, 또 기관 운영과 관련한, 인사와 관련한, 그 다음에 업무의 어떤 지시사항, 준수사항을 또 전달한다든지, 자, 이러한 회의는 우리가 원래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회의와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네,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자, 33번 문제의 키워드는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그 원칙이죠. 기록 원칙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업무 보고 및 기록 이쪽 파트에서 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공식화된 용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만 알 수 있는 내용 말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단어를 쓰라 이 말이죠. 자, 1번에 보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다. 이렇게 자꾸 미루면 안 되죠, 일을. 자, 그래서 한꺼번에 절대로 모아서 하면 안 되고 그때 즉시 기록해야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즉시 그냥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면 자,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쓰려고 할 때는 기억이 희미해서 사실을 왜곡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즉시 기록한다가 맞고 3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둔다. 안 되죠. 그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 데나 두면 안 되고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확실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되기 때문에 그 관리 책임자가 그 관리하는 그 대장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느낀 거를 중심은 이건 일기인데요. 그죠? 업무 기록이 아니겠죠. 이거는. 자, 사실 그대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5번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빙빙 돌려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겠죠.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되니까 장황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분명하고 간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하원칙 들어보셨다겠죠? 육하원칙에 기반해서 쓰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 육하원칙 있죠? 자, 이것을 준해서 기록하는 항상 습관을 들이다 보면 빠지는 것이 아무래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보기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일단 불평을 표현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끄는 단계가 지금 분노 단계입니다. 자, 34번 이 문제 풀이에 앞서서 자, 그 출제 빈도를 보시면요. 자, 요항보 강론에서 임종 요항보 요 파트 있었다 그죠? 이 단원에서 출제가 평균 2개 정도 항상 되니까 꼭 이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2개 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문제가 요 임종 적응 단계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단계가 이 5단계가 있었죠.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하고 넘어가자면요. 자, 보시면 1부터 5번까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 자, 부정, 두 번째 분노, 타협, 우울. 제일 마지막이 수용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부정 단계는 일단 고립이 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부정하는 단계. 자,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없어. 믿을 수 없어.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이. 자, 그래서 부정을 하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뭡니까? 1번 부정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에 나왔듯이 분노 단계. 이때는 반환과 어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자, 그래서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고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5번이었고, 자, 3번. 타협 단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건 상황을 인식은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장가 갈 때까지만, 시집 갈 때까지, 우리의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요 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3의 길, 요 지금 제3의 이 길을 이 차선책이라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 그래서 얼마라도 삶의 연장이 되었으면 바라는 단계. 자, 4번 우울 단계죠.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자,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은 하진 못하고요. 이제 우울하니까 조용히 있기도 하고 눈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5번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최종 수용이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지쳤어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요 5가지 단계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자면 답은 5번이었고 분노는 자, 1번은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가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는 단계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 우울 단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체념하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한다. 그죠? 그거는 뭡니까? 자, 수용, 마지막 단계 수용. 자, 세 번째,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건 또 중간에 있었다. 그죠? 무슨 단계? 타협 단계. 제3의 길을 선택한다. 우리 애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자, 네 번째,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직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자, 그래서 부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부정. 자, 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문제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 네,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합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죠? 가족도. 자, 35번 문제의 키워드는 임종 대상자를 돕는 내용이 아니라 가족을 돕는, 임종 대상자 가족을 돕는 방법이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한다. 뭐 좋은 말 같지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되고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면 아무 걱정 마이소 하면서 이런 어떤 확실하지 않는데 무조건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은 안 되고요. 그냥 참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학원해서도 안 되고. 자,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자, 알아서 내 맘대로 임의로 정리하면 안 되죠. 자, 소유물을 자, 모아놓고 혹여라도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오면 전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자, 주관적으로 임의로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자세를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그건 너무, 그죠? 너무 직접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자, 장례식이나 장지에 참석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뭐 보는 대상자가 한두 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5번까지 문제는 풀이를 마쳤고요. 자, 어연님들 긴 시간 동안 이론 문제 풀이를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십시오. 자, 그럼 좀 휴식을 취하시고 39회 오후 짝수형 실기 문제 풀이 시리즈에서 또 보입시다. 어연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